이제 우리가 그 정식할 때까지 그 미생물제를 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식 후 일정 기간 동안 물대기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거치고 다시 정식 이후에 활착이 다 이루어질 때부터 이제 비배 관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거의 미생물대 처리는 집중적으로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생물을 모종상에도 처리를 하고, 정식할 때 집중적으로 관주를 하고, 정식 후에 뭐 간간히 발기냐 이런 목적으로 정식 후 한 15일 이후에 뭐 한두 번 정도 관주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모든 병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예방되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외부 환경적으로 수로에서 들어오는 물에 의해서 아니면 내 관주되는 미로 다른 병해충이 걸려서 재배되고 있는 탄원과에서 이전이 될 수도 있고 공기 전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외부 원인에 의해 가지고 병이가 발생되고 있는데, 토양병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 시기 자체는 경험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잿빛 곰팡이나 이런 것들은 뭐 서늘한 기후에서 이렇게 발병이 되고 2월에 4월 사이에 재배가 되고, 건조한 시기인 4월에서 6월까지는 이런 흰가루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이 많아지고, 특히 이제 노지나 시설 같은 경우는 6월에서 8월 약간 고온기로 접어들 때쯤 고추 모종이 시들시들하든지, 아니 토마토가 낮에는 시들었다가 또 밤에는 조금 회복됐다가 낮에는 또 시들부시들하는 이런 시드름병이나 아니면 청구병 자체가 발생이 되는 시기 자체를 알고 있어요. 시기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보통 미생물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예방적으로 처리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발병이 이미 진행되어 있는 시기에 어떤 미생물제를 처리한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을 배양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뭐 어떤 비료적 성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우점 자체를 병원성 미생물이 우점한 상태에서 이런 미생물이 투입됐다 그래서 효과를 발휘하지는 어렵습니다. 이런 병이 생기는 발생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점한 시기겠죠. 우점한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주 발생 시기 2, 3주 전에 관주나 아니면 연면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을 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토양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토양 미생물상을 자꾸만 개량한 이런 쪽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생물이 처리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에 말씀을 드렸고, 이런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토양 개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내밭 전체를 토양을 미생물상을 개량한다는 건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아까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넓은 들을 다 미생물상을 개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인 방법으로 포트 정식 나가기 전 유명 관리하는, 어차피 전생의 기간에 자라는 뿌리 근처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정식할 때 또 처리를 하고, 주요 발생 시기에 어디 작물이 잘 자라는 뿌리 인근이나 아니면 골 전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추후에 로타리 과정을 거쳐서 이게 다시 여기 있던 미생물, 처리했던 미생물들이 옮겨가고 하면서 작기 내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미생물상을 전체적으로 이제 개선한다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일정 기간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서 내 전체를 일시에 다 미생물상을 그렇게 개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묘상서부터
정식 과정 그리고 본답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미생물상을 관리함으로써 그런 잡기를 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미생물상을 개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렇게 미생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처리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목접하는 바, 그러니까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 틀리고요. 사용 시기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생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토양 개량적인 역할도 하고 병 예방도 하고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농민을 대신해서 이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미생물 공급이나 아니면 시중에 판매되는 미생물 제제의 그 대부분은, 대표적인 미생물들은 한 4종류가 있습니다. 고초균, 효모균, 그리고 광합성 세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능에 맞춰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해를 입히는 유해한 미생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비료적인 역할뿐만 아니고 농약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4가지 중요 미생물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을 나타내는 표가 이제 이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은 자라는 조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건을 좋아하느냐, 물론 동일하게 수분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단백질과 같은 아니면 탄수화물과 같은 영양원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일치하는데요. 특징적으로 크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길 조건 자체가 호기 조건, 공기를 이놈이 좋아하는 놈이냐, 아니면 혐기 조건, 공기를 좀 없는 상태에서 잘 자라는 놈이냐, 이런 환경 배양 조건,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고, 이 미생물 자체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특징 지을 수 있는 게 이제 포자 형성인데요. 이런 포자들을 형성해 갖고 외부 조건이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놈이냐, 아니면 약하기 때문에 얘네는 조건 자체를, 그런 외부 환경 조건이 좀 조건이 그렇게 악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전복할 수 있는 미생물이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호기 조건이냐 혐기 조건이냐 이것들을 한 이유는, 이거에 따라서 작물 내 토양 내의 환경 자체가 호기 조건이냐 혐기 조건이냐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장마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혐기 조건에 있을 확률이 높고, 때에 따라 가지고 침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형태로다가 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혐기 조건이 놓일 수가 있는 조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입단화나 이런 것들이 잘 된 상태에서의 일반 시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처리 시기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포자의 형성 유무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놈이 진짜 외부 자외선이나 아니면 건조해나 이런 것들의 적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얘는 연면 시비를 할 수 있고, 그 연면 시비를 하더라도 이제 이런 미생물에 대한 데미지가 있는 미생물이 있고 없는 미생물이 있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자 형성 유무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놈을 연면 시비를 할지 아니면 관주로다가 토양에다가 적응시킬지, 불량 환경에 노출이 적은
토양 환경 내에서 잘 적응시킬 수 있지. 이런 처리 방법적인 면, 그리고 후기냐 함기에 따라서는 이제 처리 시기를 언제 하는 것이 좋냐, 우선적으로 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간략한 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고초균 같은 경우는 보통 고초균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대부분 농가들한테 여쭤본 고초균은 어디 무슨 균? 하면 된장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된장균 맞습니다. 된장균. 근데 우리가 옛날 어머님 아버님이 된장을 하실 때, 만드실 때 어디다가 걸어 놓으시죠? 처마 밑이나 아니면 기주대를 세우고서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다 이렇게 메주를 쑤셔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고초균은 어떤 조건에서 잘 배양이 되는 놈일까요? 맞습니다. 호기 조건에서, 공기가 잘 통하는 조건에서 잘 자라는 미생물이고, 또한 얘는 된장은 어때요? 유통기한이. 된장은 옛날 장을 담궈놔도 몇 년 뒤에, 간장이나 된장 같은 경우는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좋은 형태의 그런 제품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오래도록 보관이 가능합니다. 왜? 포자를 형성해서 환경에 적응성이 높기 때문에. 고초균은 포자를 형성해서 환경적인 적응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효모균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막걸리인데, 막걸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막걸리를 우리가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 아니면 빵을 발효시키거나 이런 것들도 효모균에 해당되는데, 빵 발효를 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퍽 싸서 보관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온이나 아니면 일정 온도가 유지되는 곳에 오픈되어 있는 위치에, 후기 조건, 오픈된 곳에서 배양을 하거나 발효를 시킵니다. 근데 효모는 실질적으로 포자 형성은 하지 않습니다. 포자를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단한 막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광합성 세균 같은 경우는 어디서 주로 발견이 되나? 축사나 이런데 그 웅덩이 이런 곳에서 유균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조건 자체가, 얘네들 웅덩이 자체가 어때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일까요? 악취가 많이 나죠.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웅덩이, 물웅덩이나 이런 데에 이놈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자체를 본다 그러면 이놈은 현기 조건에서 배양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광합성균도 포자 형성을 하지 않습니다. 유산균 같은 건 어떠세요? 유산균의 대표적인 게 이제 김치, 치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담그실 때, 어머니 아버님이 그 김치를 담그실 때 어떻게 하세요? 김치 비닐봉지에 꼭 싸매가지고 독에 담아가지고 땅에다 붓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과연 공기 조건이 좋은 곳에서 자라는 놈일까요? 아니면 공기가 없는 현기 조건에서 잘 자라는 놈일까요? 아시는 것과 같이 현기 조건에서 잘 자라는 균입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쭉 고초균, 효모, 유산균, 광합성 이렇게 하는데, 유산균은 이제 김치라고 했는데, 김치가 유통기간이 기나요? 야쿠르트, 시중에 판매되는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유산균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유통기간이 기나요?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포자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산균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균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고초균이다. 고초균은 얘는 포자를 만들기 때문에 옆면 시비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실 수가 있고요. 공기가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입단화가 잘 된 토양에서 적응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모균 같은 경우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건 자체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 환경 적응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옆면 시비보다는 관주의 형태로다가 어떻게 하면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조건 자체는 수분이나 이런 함량이 높은 장막이나 이런 침수된 토양 이런 데서 사용하기보다는 양질의 토양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신다고 보실
미생물이 내 조건이 잘 맞아서 유효한 조건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발효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안 좋은 생산물이나 안 좋은 조건으로 자라는 것을 부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호기 조건이 공기를 좋아하는 놈들을 현기 조건에서 만약에 배양을 한다 그러면 발효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부패 과정으로 좋은 조건으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고요. 현기 조건인 장마 침수 토양, 그리고 우리 장마기 때 같은 경우는 또 거기다가 내가 수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토양이 딱딱하고 염류가 많이 집적되어 있는 토양, 이런 토양 자체는 호기성일 확률이 되게 적고 다 현기 조건입니다. 이런 토양에서는 어떤 균을 현기 조건에서 잘 자라는 광합성균이나 유산균들을 먼저 적용하고, 이후 조건이 잘 좋아졌을 때, 토양이 좋아졌을 때 다시 고초균이나 효모균을 처리하는 이렇게 방법으로다가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광합성균과 유산균들은 관주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진 옆면 시비하고, 이거는 관주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사진상으로 나타낸 거고요. 근데 옆면으로 시비할 때는 우리가 비효적인 목적보다는 어떤 목적이 많으세요? 보통 옆면 시비하는 형태들은 물론 영양제나 이런 것들도 살포를 해주시지만 주 목적 자체가 병의 방제나 이런 걸 목적으로 많이 옆면 시비를 많이 하십니다. 또 거기에 고초균 자체는 농약에서 화학 물질의 농약에 가까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옆면 시비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이유 자체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는 EM균, 복합균의 형태로다가 공급을 드리고 받아서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내가 목적에 따라서 이런 균이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옆면 시비 목적으로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유산균이나 이런 것보다는 고초균을 위주로다가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얘는 살균적, 농약적인 역할이 크기 때문에 옆면 시비 형태로다가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초균 각 균들마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생물을 갖고 내가 어떤 비료적인 효과를 기대하신다든지 아니면 농약적인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분리시켜서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죠. 아까 미생물을 처리하는 형태 자체도, 시기 자체도 이렇게 뿌리 근처에 접근할 수 있는 집중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종류의 미생물들도 어떤 목적에 따라서 분리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효과가 더 좋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초균은 네 가지 균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요. 고초균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것들은 농약적인 역할, 작물병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농약이다, 생물, 미생물로 할 수 있는 농약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되, 물론 토양병해 같은 경우는 관주를 해줄 수도 있지만, 얘는 앞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자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실러스 형태, 바라는 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말씀드렸던 빠따 맞는다고 하는 것처럼 작대기 모양이라고 그래서 바실러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건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포자 과정을 안 좋아질 경우에 포자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수축 돼 가지고 작은 구형의 포자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름으로써 상당히 외부 조건에 저항을 할 수 있는 능력, 조건이 안 좋아질 때는 잔존하고 있다가 조건이 좋아지면 다시 활성을 띠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자화를 하기 때문에 옆면 시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잿빛 곰팡이라든지 흰가루병이라든지 어떤 병의 목적으로
지상부에 나오는 병해를 예방하고자 할 때는 고초균을 사용하되 연면 시비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부 또 고초균 같은 경우는 발효 과정 중에 유기물을 분해하는 능력이 일부 있는 그 고초균들이 있습니다. 물론 곰팡이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세균들 중에서는 이런 유기물을 분해하는 능력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퇴비 발효나 이런 목적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는 어떤 항균활성이나 이런 농약적 기능보다는 비료적 기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학적으로는 배양되면서 산성화 형태로다가 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토양을 개량하는 토양 개량제나 아니면 비료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비료적인 목적 중에서 염류를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 유산균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포자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연면 시비보다는 관주의 형태로다가 적용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효모도 마찬가지로 농약적인 기능보다는 비료적인 기능에 가깝고요. 얘는 비료적인 기능 중에서 어떤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기능성 물질을 잘 만드는 형태라 그런다면 효모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 자체의 단백질의 함량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다른 세균에 비해서 보유할 수 있는 단백질의 함량이 높고 사용량도 좀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효모들은 질소, 영양소 중에서도 질소에 가까운 역할, 질소가 필요한 것들의 공급원 아니면 질소 흡수를 돕는 어떤 역할 쪽에 비료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포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연면 시비보다는 관주용으로다가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 아래에 이렇게 빨간 것이 보시면 생육 촉진이나 당도 상승에도 얘가 잘 어떤 기능을 한다,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요 할 때는 연면 시비도 물론 뭐 관주도 좋지만 연면 시비, 미생물이 자라면서 뭐 미생물 자체가 살아서 활동하면서 배양되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자라면서 내는 물질 자체에 의해서 아니면 배양됐을 때의 대사물에 의해서 의한 효과나 이런 것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효모 대사물 중에는 이런 생육촉진이나 당도 증가가 높기 때문에 착색시기나 아니면 당도 수확 직전 수확을 좀 빨리 땡기고 싶을 때는 간혹 효모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연면 시비도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균 자체뿐만이 아니고 약간 대사물 활용적인 목적도 있고, 그리고 효모 자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포자화는 안 하지만 겉에 외 피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목적, 당도 증가나 착색 증진의 목표로 하신다고 하실 때는 연면 시비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광합성 세균 자체는 어떤 비료적인 역할이냐 농약적인 역할보다도 주변 환경 개선이나 이런 쪽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 지금 이제 광합성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어떤 악취 제거제나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얘는 이 광합성 세균 목연 자체가 유해가스나 이런 것들을 일부 목연으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목적에 사용하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물을 정식을 했는데 이미 퇴비를 너무 작물 심기 직전에 투입해가지고 유기물이 완전히 부숙되는 과정이 거치지 않고
덜 부식된 퇴비로 인해 가지고 가스 피해가 발생됐을 때 요때 회복하는 목적으로다가 광합성 세균을 관주를 해준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미생물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건 조금 이제 차이점은 있는데 어떤 병해 방제 목적으로 할 때는 유산균보다는 고초균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구분해서 어렵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하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복합된 세균으로다가 연면 시비도 하시고 관주도 하시고 하는 형태로 다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런 방법보다는 내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어떤 병해를 예방한다든지 비료분해 보충이나 아니면 토양 개량을 한다는 특수 목적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효과나 이런 것들이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명드린 쪽으로다가 적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미생물을 공급해가지고 토양에 자꾸만 투입해주는 이유는 토양 내 미생물상을 개선한다. 미생물상을 개선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 미생물의 종류, 마리수를 많이 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제 요거는 위에는 이제 곰팡이 상이고 아래쪽은 이제 세균상인데 기존의 화학비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고 내가 유기물이나 미생물의 먹이 아닌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적어져서 사용상의 편리 때문에 작업상의 편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줄여와서 미생물상이 되게 단조롭고 마리수도 이제 적은 이런 현재 이제 일반적인 토양상인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좌측에 있는 것처럼 여러 미생물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마리수도 많고 하는 조건 자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미생물이 병원성 미생물이 왔을 때 하나의 미생물 만약에 이제 미생물상이 되게 단조롭다 한두 가지 미생물이 우점한 상태다 우측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토양 내에 적응성이 빨라져서 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요령을 알았다 한다 그러면 미생물상이 단순했을 때는 순식간에 병의 진전도가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삽시간에 내 토양 전체로 번질 수가 있는데 미생물상이 다양하다 그러면 얘도 경쟁을 하면서 얘랑 싸워야 되고 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래도 다른 미생물은 또 다른 방법으로다가 얘를 우점하거나 아니면 경쟁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방법적인 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병의 진전 속도 자체가 점점 더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 자체를 미생물상을 복잡하고 다밀도로 이렇게 가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 아까 퇴비 쪽 말씀을 드리면서 미생물을 배양을 하면 열이 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열을 이용해서 토양을 소독하는 방법 미생물을 이용한 소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 보통 지온, 표토층이나 우리가 이제 작물 재배한 토양 자체 온도가 50도에서 55도 정도만 되더라도 이런 곰팡이병이나 각종 세균병들에 대한 소독 효과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65도, 60도씨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식물 병원균들은 다 전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제 종자 소독을 할 때 온탕 침지라는 방법을 이제 연구기관에서 추천을 해주시는데 그 자체도 소독 원리 자체가 60도씨에서 10분, 7분에서 10분 정도 처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병원성 미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거의 사멸하는 효과를 갖는데
이처럼 지온 온도가 만약에 50도에서 60도 정도만 된다 그러면 거의 모든 병이나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토양을 친환경으로 소독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미생물을 이용해서 토양의 지온을 거기까지 올리는 겁니다. 아까 탭이 속 집어넣었을 때 온도가 뭐 한 6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뜨끈뜨끈 하더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럼 토양 지온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미생물이 잘 발효되는 조건 자체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미생물이 잘 발현되는 조건 자체가 어떤 조건이냐? 온도가 따뜻하고 수분이 많고 한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오죠. 또 거기에 일부 공기 조건이 조금 좋아진다고 한다 그러면 더욱 배양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토양과 마찬가지로 토양 개량과 마찬가지로 미생물이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떤 조건, 공기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잎단화에 사용했던 밀기율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표토기피에 뭐 시바르당 1톤 내지 2톤 정도를 뿌려놓고 여기에다가 충분량의 관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조건 자체 중에 뭐가 다 이루어졌나요? 밀기율에 의한 공기 조건이 잘 이루어지고 아니죠. 공기 조건, 그렇죠. 공급 조건이 잘 이루어졌고 또 수분이 충분량 갖춰지는 상태입니다. 따로 미생물을 처리하지 않아도 뭐가 있다? 쌀기에는 효모나 바실러스균이, 고초균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접종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 표면에 비닐을 덮어주고 열 발생 또 열 유실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거죠. 이렇게 푹 덮어주시고 박고랑을 덮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박고랑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비닐을 세우기 전에 이제 로타리 치는 방법이 겉에서부터 이렇게 치기 시작해서 하우스 가쪽서부터 로타리고를 깊게 좀 파가지고요. 비닐을 더 피복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밀기율하고 토양하고 혼합을 시켜넣어서 공급 조건을 만들어주고 비닐을 푹 덮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수분이 이제 미생물이 배양이 되면서 많게는 65도 아까 대부분 65도에서는 식물 병원균들은 대부분 사멸을 한다고 했죠. 근데 가는 깊이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작물 재배에 필요한 토양 아까 제로에서 60cm까지라고 그랬는데 60cm까지 파기는 너무 어렵고요. 보통 토심에 작물에 따라 가지고 깊이는 뭐 토심 깊이를 뭐 한 20에서 40cm 정도로다가 피복하셔가지고 경운이나 로타리 작업을 거치신 다음에 피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표피 온도가 65도까지 올라가서 다 소독 과정을 거치고 뭐가 생겼을까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미생물이 자랐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생물이 자라면서 호흡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스 발생이 또 많고요. 주로 미생물이 발효하면서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이런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가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기 전에 다시 한번 로타리를 한 2번 정도 쳐셔가지고 완전히 발효 과정이 완료된 걸 확인하시고 가스나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하신 다음에 파종이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우려가 되신다거나 보통 이제 이런 하우스 토양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질산석회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가스 피해가 이 미생물을 활용한 방법보다도 더 높거든요. 가스 피해가 높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그 로타리를 치는 횟수를 2-4회 정도 하시고 시범적인 파종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좋은데 미생물을 이용한 그 발열에 의한 토양 소독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이 좀 그거보단 적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인 과정이나 이런
필요하시다면 하시되 그런 우려성은 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시면 정식 과정도 가스 피해나 이런 우려 때문에 관수를 하시고 3, 4일 후에 정식하는 그런 방법을 가시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토양 소독을 거친 과정 이후 9일 이내에 다시 미생물상 조건은 동일하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은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어떤 처리를 들어가면 될까요? 이때 거의 독점이지 않습니까? 토양 내에서의 어떤 미생물을 투입하게 되는 독점이기 때문에 다른 유해 아니면 잡균이 와서 배양이 되는 것보다는 기능성인 어떤 기술센터에서 나눠주는 좋은 미생물들을 우점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토양 소독 이후 9일 이전에 기능성 미생물들을 가스를 배출하시고 난 다음에 투입해 주시든지 한 다음에 골타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효과고요. 실험적으로 봤을 때도 수량지수는 상당히 높아졌고 밀규를 이용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밀규를 이용한 건데 미생물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죠. 거기 들어있는 효모하고 고초균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랬을 때 이런 시름병의 발생이 상당히 거의 없었고, 그리고 역병이나 이런 병들도 많이 사멸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충에 의한 뿌리옥, 선충 피해가 없기 때문에 뿌리옥이나 이런 발생이나 이런 게 없었다, 이런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토양 소독 형태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기능성이 뛰어난 미생물이 있는데 이런 미생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고 그것 때문에 좀 작업상에 불편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미생물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제가 미생물의 사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초균을 병해 방제 목적으로다가 연면 살포를 한다 그러는데 고초균 또는 농약도 마찬가지고 일반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냥 처리를 했을 경우에 잘 묻나요? 잘 묻지를 않습니다. 보통 식물체 그리고 곰팡이 균사 이런 것들은 다 왁스층이나 아니면 기름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냥 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의 흡수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접촉이 되지가 않습니다. 앞쪽에. 물론 해충도 마찬가지고 해충 표면도 우리 잔털이나 아니면 이런 표피 자체가 왁스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의 접촉성이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과 기름층을 섞여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계면활성제, 대표적으로 이제 퐁퐁 등도 이제 계면활성제인데 이런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미생물제, 친환경제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촉독이다. 접촉을 하셔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조건 자체가 이런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좌측의 균사나 이런 것들도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았을 때는 흡수가 있는데 접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또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 표면에 내가 옆면 살포를 했다 그래도 묻어서 그냥 떨어져 버리지, 잘 묻어가지고 이렇게 예, 전착돼 있거나 하지는 못하거든요.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도 일종, 특히 이제 뭐 건조된 토양 같은 경우 이제 수분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분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물만 처리를 할 때라도 같이 섞일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내 토양이 조금 건조한 토양인데, 노지 토양이 대부분 이렇겠죠. 건조한 토양인데 그냥 물만 처리를 한다 그러면 심토, 뿌리가 깊게 내린 작물들 같은 경우는 뿌리 안쪽 심토에서 자라는 식물들,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 뿌리 근처까지 약재나 미생물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계면활성제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만 내가 필요로 한 부위까지 흡수가 쫙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뭐 이건 이제 약재의 일리인데, 우리가 이런 병원성인 것들 같은 경우에 주로 발생되는 위치 자체가 어떻게? 음지고 그늘진 곳, 그죠? 음지고 그늘진 곳. 근데 입으로 따졌을 때는 위치가 어디? 신엽도 있겠지만 하엽이나 이런 데 발생이 좀 많고요. 왜? 그리고 입 부위로 봤을 때, 입 자체 부위로 봤을 때 햇빛이나 이런 데 노출된 앞면보다는 수분이나 이런 미생물이 잘 자라는 조건, 입 뒷면에 이렇게 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해충 자체도 그 입 뒷면에 많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위치 자체가 이제 하엽이나 신엽이라도 뭐 입 뒷면이나 이런 쪽에 이제 해충들이 많이 있는데, 계면활성제를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내가 약을 아래 위로 뒤에 잘못 끼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묻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묻지를 않는데, 계면활성제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면 이런 확산효과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무농약을 하시는 농민들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뭐 계면활성제에 뭐 미온이나 이런 아니죠, 퐁퐁이나 이런 계면활성제, 가정에서 취할 수 있는 계면활성제를 정 없을 때는 사용하시되, 물론 이제 뭐 유기농으로 등록된 계면활성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계면활성제에 의한 효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무농약을 하시는 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는 약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판단하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계면활성제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반드시 계면활성제를 같이 처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의 이제 두 번째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농약하고는 절대 혼용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화학비료나 이런 것들은 혼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농약에 대한 데미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농약에 대해서 모두 혼용성이 절대 없는 건 아닙니다. 또 그리고 대부분의 농약들인 지상부에 뿌려주는 농약들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혼용하더라도 무순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초균, 포자를 만드는 고초균과 같이 혼용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미생물을 혼용하실 때도 데미지가 조금은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농약 대부분 90% 이상이 무슨 약재냐면 곰팡이병 약재입니다. 제조제는 일단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곰팡이성 약재인데, 고초균, 연면 시비를 해서 방제 효과를 나타내는 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균이냐, 어떤 부류냐, 세균이 아닌, 곰팡이가 아닌 세균입니다.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에 대한 데미지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근데 종류에 따라서 이제 데미지가 있는 균들도 상당히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곰팡이성 농약과는 고추균과는 혼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아래 표와 아래서 이제 적어놓은 것과 같이 세균병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제, 구리제, 그리고 농약 뒤에 보시면 어떤 마이신, 어떤 마이신, 브라마이신 이런 것처럼 마이신 계통의 세균병약하고의 혼용이 좀 안 되고, 이외의 농약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혼용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례로다가 그 BT균 같은 경우는 일반 농약하고 혼용해서 처리를 권장을 합니다. 살충제 농약하고 혼용해서 권장을 드리고요. 왜냐? 시중에 나와 있는 농약들이 고독성 농약으로 변화하면서 예전처럼 침투 이행성이 높아지지는 않았는데, 심식 나방이나 이런 형태, 이렇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먹는 나방이나 우리가 접촉이 좀 어려운 그 해충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해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섭식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방제, 파고 들어갈 때 먹어가지고 죽는 형태의 이런 형태의 역할을 이제 BT균이라는 것들이 하는데, 농약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예. 물론 섭식에 하는 것도 있지만, 농약이 안에 들어있거나 있는 굴라방이나 아니면 심식나방 종류를 방지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BT제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같이 혼용을 하라는데 데미지가 거의 없어서 복숭아나 매실류에서는 적극 추천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농약과도 어느 정도 혼용성이 있다. 화학비료하고 혼용이 안 된다는 것들은 화학비료를 사용할 때 고농도로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정량의 희석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데미지가 있지만 미생물, 고초균 같은 경우는 죽을 정도의 피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혼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화학적인 성분들을 처리를 해 놓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소, 질소가 이제 한 46% 정도 되죠. 이런 것들, 요소나 이런 것들의 처리량이 0.1% 내외에서 왔다 갔다, 0.1%에서 0.01% 정도까지를 첨가를 해서 미생물을 배양하고, 또 인산이나 아니면 칼슘, 마그네슘 종류의 화학 비료를 첨가를 합니다. 0.5에서 0.05에서 0.1에서 0.5까지도 이렇게 첨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처럼 이 원료 자체를 우리가 0.1%라고 하면 1000배 정도 희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 농도에서 미생물 배양을 해요. 배양을 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비료와도 어느 정도 혼용해서도 가능하다. 근데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면요, 유기물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설 관주 재배가 있으시다고 한다 그러면 수용성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이나 아니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미생물의 먹이원인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셔가지고 한다 그러면 효과가 더욱 뛰어나고요. 만약에 이제 토양 처리나 이렇게 화학 비료를 같이 하신다 그러면 어박이나 이런 박 종류를 같이 처리를 하신다 그래도 혼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